안녕하세요. 고유한 이슈 분석의 유상훈입니다. 고유한 이슈 분석은 시장에서 특정 이슈 관련해서 좀 쉽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고유한 이슈 분석을 통해 그린의 시대가 다가온다, ESG 투자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탄소 중립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지겹게 또 이야기하고 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단기 테마가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상당히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 중립 투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CC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세계 기상기구 WMO와 UN 환경계 UNEP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UN 산하기관입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종합, 검토, 평가하고 7년 안팎의 기간마다 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195개국 정부 대표자와 관계자로 구성된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각국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이나 국제사회 합의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UN 기후변화 협약이나 파리협정도 모두 앞선 IPCC 보고서를 토대로 수립되었고, 이번 보고서는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와 2023년 시행되는 파리협정의 이행점검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발간된 IPCC의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지구 지표면 온도가 2021년에서 2040년 중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2018년에 IPCC에서 제시한 2030년에서 2052년보다 9년에서 12년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2030년 중후반에 1.5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트는 나사에서 발표한 지구 평균 온도 추이인데요.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즉 18세기에서 19세기에 비해 1.1도가량 상승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뒤 지속적으로 음해 배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는 인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라며, 이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를 질식시키고 수십 명의 사람을 즉각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히며,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점진적인 변화보다는 대전환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언급되었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이 국민학교라고 하니 제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초등학교 때부터 거론되었던 이 기후변화가 뭐가 그리 문제이고, 특히 1.5도 상승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이 필요한 이유와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탄소 중립이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배출량을 줄이거나 포집하는 양을 늘려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IPCC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폭염 등이 증가하며 가뭄, 호우와 홍수도 강도가 세지며 이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 새 지구는 폭염, 폭우, 대형 화재 등 기상이변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지면서 기후위기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서부, 남미 아마존,
호주, 인도네시아, 시베리아까지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았고 올해에도 캐나다와 미국, 남유럽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번졌습니다. 또한 최근 독일 서부와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등에 쏟아진 엄청난 폭우로 수백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사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예상했던 수준보다 지구온난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IPCC의 5차 보고서와 6차 보고서의 차이점을 보시면 과거 자료보다 훨씬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와 배출량, 해수면, 온도 상승 범위 등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앞에서도 강조드린 1.5도 상승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IPCC에서는 1.5도 상승이 기후 티핑 포인트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란 균형을 유지하던 두 세력의 균형이 깨지면서 한 세력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며 갑자기 뒤집히는 임계점을 의미하는데요. 기후 티핑 포인트는 안정적인 기후 상태에서 지구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수준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 넘어가는 상승 수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약 당시에는 2100년까지 2도 상승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가 2018년 IPCC 총회 때부터 1.5도로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넘게 상승하면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작물 재배 체계가 붕괴돼 식량난과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 신체가 땀으로 체온을 식힐 수 없어 자체 냉각 기능을 잃게 돼 특히 적도 지역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13m가량 상승해 해안 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로는 시베리아 등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 수십억 톤의 메탄이 누출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구 동토층은 2년 이상 모든 계절 동안 결빙 온도 이하로 유지되는 땅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북극이나 남극 주변의 고위도 지방에서 나타나지만 낮은 위도에서는 고산 툰드라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영구 동토층에서 흙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땅 전체가 사진처럼 푹 꺼져버리는 건데요.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 싱크홀처럼 땅이 꺼져버리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영구 동토층에는 대량의 메탄이 갇혀 있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메탄이 방출되는데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30배 강력한 온실가스로 메탄 대량 누출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수준으로 제한하면 여름에 북극 해빙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고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존하고 방금 말씀드린 영구 동토층이 녹아 메탄이 방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도 상승하는 경우 세계 육지의 20에서 30%가 사막이 되지만 1.5도로 제한하면 그 지역의 3분의 2가 사막화를 피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0.5도 기온이 낮다는 것은 덥고 건조하고 이에 따라 식량과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의 위험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기온 상승 1.5도 제한은 인류 생존을 위한 티핑 포인트로 향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EU는 탄소 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7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 위한 Fit for 55 입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탄소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정책들을 논의한 것과 달리 기존 화석연료 산업들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규제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탄소 감축에 직접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25년까지 시범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EU 영내에서 생산할 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초과분에 대해 비용이 부과돼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규제가 덜한 국가로 제조시설을 옮기는 것을 막고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를 탄소 국경제도 1차 대상으로 정했고 점진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 분야로 확대하려는 일방적 조치로 세계무역기구 WTO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개도국들과도 이 마찰을 빚고 있어 향후 주목할 부분입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2035년까지 탄소 배출 발전 시설 중단과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도 올해 초만 해도 이 탄소 국경세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최근 적극적인 도입을 고려하는 입장으로 바뀌면서 탄소 국경세 도입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지난 7월 19일 탄소 국경세 법안을 발의하면서 2024년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의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방침이 담겨져 있어 향후 도입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은 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7개 시범 거래소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7월에 통합해 전국 단위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 산업별 단위당 생산량의 탄소 배출 기준과 기업의 해당 연도 생산량에 따라 탄소 배출 할당량을 계산해 할당량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배출량이 남은 기업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게 되어 향후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서 이 화석연료 비중이 컸던 중국은 에너지 소비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공표 예정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법안은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 하한선을 2018년 배출량의 35%로 규정하며 매년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에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한 관련 예산이 공격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따라서 향후 탄소 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역은 신재생에너지로 이 태양광, 풍력, 수소, 전기차 산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수소 산업은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과거부터 수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차 그룹은 1998년부터 수소차 개발에 착수하여 수소차 기술이 글로벌 탑티어 수준이고, SK그룹은 수소의 생산, 유통, 공급에 이르는 이 수소 밸류체인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나그룹은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기술 개발과 충전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효성그룹은 수소,
생산, 운반, 충전소 운영과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탄소 섬유 원천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포스코와 두산그룹 등도 수소 사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수소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이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공급, 수요의 불일치 약점을 ESS로 보완하려고 하지만 수소 에너지가 대용량과 저장 기간이 길어 수출, 수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소 산업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수소 산업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인 CCUS 등 탄소 저감을 위한 신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고유한 이슈 분석의 유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